이 화폐는 태생부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 말하면 금 가격은 초장기적으로 볼 때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뭐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 금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. 네, 안녕하세요 교양식 시청자 여러분, 7년차 금 투자자이자 스테커스라고 하는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기원 작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작년에 금 가격만 거의 한 70% 올랐어요. 와, 진짜 많이 올랐죠? 그래서 작년 초에 한 돈에 50만 원대 정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90만 원을 돌파했다 보니까 제가 작년 초만 해도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찾아와서 야, 한 돈짜리 돌반지 내가 진짜 큰맘 먹고 해주려고 한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. 몇 주 전에 이제 연말에 친구들이 연락 와서 야, 금 한 돈짜리 요즘에 돌반지 얼마야? 이렇게 물어보길래 한 90만 원에 했더니 야, 나 반돈도 못 해주겠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금값이 진짜 많이 오른 게 이제 체감이 된다. 한 돈짜리 돌반지 선물할 정도면 내 자식이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예. 저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통하는 말인데요. 역사상 금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속설처럼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이유 무엇일까요?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값은 떨어져요. 떨어지기도 합니다. 진짜 많이 떨어질 때는 한 20년 내내 떨어져서 마이너스 70%가 떨어진 적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1300년대 막 이럴 때를 보면은 100년 동안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이 안 떨어지는 자산이냐? 그건 아니에요. 왜 이렇게 느끼냐면 결국은 금이라는 건 그냥 가치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. 가치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나 그런 금융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월등히 높기도 하고 월등히 낮기도 해요.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. 금이라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돈으로서 쓰여요.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금은 돈이 맞아요. 그래서 이 화폐가 가치가 적정히 잘 유지될 때는 사람들이 굳이 금을 찾지 않아요.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 기프티콘을 받잖아요. 그리고 나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. 야, 너 혹시 케이크 좀 가진 거 있냐? 이렇게 물어보면 나 2개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.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케이크가 없어요. 케이크 기프티콘, 그 교환권을 2개 가진 것 뿐이지 실물 케이크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. 근데 왜 저는 친구한테 나 케이크 2개 있어 라고 말했을까요? 교환권을 내밀면 언제든지 바꿔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더 이상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믿을 수 없는 수준이 되면은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죄다 그 어마어마한 화폐가 야, 이거 못 믿겠다, 도망가야겠다. 도망갈 데가 금밖에 없잖아요. 다 도망가니까 이제 금 가격이, 원래는 이제 화폐가 발행된 거에 비해선 금 가격이 늘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렇게 낮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치솟아요.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다가 좀 안정되다가 폭등하다가 안정되다가 이렇게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.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는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이 화폐는 태생부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 말하면 금 가격은 초장기적으로 볼 때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뭐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 금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값은 초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건 맞다. 다만 그게 그냥 이제 뭐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정말 무섭게 오르고 막 한 20배, 30배 보통 이렇게 오르거든요. 요즘에 막 2~3배 올랐다고 비싸다고 느끼지만 역사적으로 2~3배밖에 안 올랐던 역사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. 또 20~30배 올랐다가 한창 횡보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결국엔 우리가 전 세계의 가장 기준이 되는 돈이다 라고 표현하면 그 화폐가 바로 달러죠. 달러가 아무리 많이 풀린다고 해도 진짜 그 강렬한 믿음만 있으면 금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. 근데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풀렸던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져요. 요즘 그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린다.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. 여기에 더 얹어서 달러에 대한 신뢰 자체가 깨져버리고 있어요.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있다. 미국이 통제해서 동결할 수도 있고 스위프트 그 시스템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요.
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신뢰가 깨지고 있는 부분이 금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올리고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수십 배 이상 폭등했던 역사를 만들었던 그 트리거가 지금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이런 구조 때문에 오를 때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. 보통 짧으면 한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오르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 왔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승 사이클에 있고 보통 이 상승 사이클 때 적게 올랐을 때 한 10배 올라요. 그리고 보통 한 30배 정도 오른단 말이에요. 사실 시간은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싼 가격이에요. 그냥. 단순히 길게 보면 물론 초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따졌을 때 내일 좀 내릴 수 있죠. 뭐 모레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죠. 근데 그거를 맞추기보다 이 긴 사이클 동안 금이 많이 오르는 사이클이라는 걸 기준으로 볼 때 금은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이에요. 여러분들 작년 초에 50만 원이었던 게 작년 말에 이제 90만 원이 되면서 야, 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잖아요. 사실 그 전 작년에는 한 30만 원대 했고요. 뭐 그 전 작년에는 뭐 20만 원대 한 적도 있어요. 이렇게 금 가격은 비싼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는 훨씬 더 비싸질 거다.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냥 금에 대한 그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라는 걸 이해하게 될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작년보다 너무 비싸져서 재작년보다 너무 비싸져서 그냥 뭔가 그 가격에만 매료돼서 비싸다라고 느낀 거지 이런 사이클과 금의 본질과 그런 속성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금이 너무 싼데?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은 또 금 하면 같이 따라오는 게 은인데요. 은은 가격 변동이 금이랑 같이 가나요? 아니면 따로 가나요? 고대 로마 시대 때 보면 데나리우스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는 한 4.5g 정도 들어간 화폐였거든요. 이처럼 역사적으로 금과 은은 항상 둘 다 돈으로서 쓰였어요. 그래서 지난 100년치의 금 가격 데이터랑 은 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 그냥 금 오를 때 은도 똑같이 오르고 금 떨어질 때 은도 똑같이 떨어져요.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그런 가격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다만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더 커요.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금 가격이 한 70% 정도 오를 때 은 가격이 150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우리나라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190%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. 그 정도로 금이 오를 때 은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더 얹어서 은은 요즘에 더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 같은 경우엔 전체 수요의 한 10% 정도만 산업용으로 쓰이거든요. 근데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여요. 왜냐면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데 요즘에 뭐 AI다, 그다음 데이터 센터, 뭐 AI 발전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반도체 수요 폭발하고 있죠. 거기다 이제 전기차 수요 폭발하고 있죠. 태양광 수요 폭발하고 있죠. 우주 산업 첨단 기술 정말 폭증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 얹어서 지정학 문제 맨날 나오니까 드론, 뭐 그다음에 각종 무기 이런 데 은이 진짜 미친 듯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수요가 폭발하는 것도 사실 은에 있어서 대박인데 근데 더 이상 캘 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.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금 남아있는 은 매장량이 한 56만 톤 돼요. 근데 1년에 한 2만 8천 톤에서 3만 톤 정도 캐거든요.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은이 20년 안에 고갈돼요.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미 채굴할 수 있는 광산도 별로 안 남아서 은의 공급은 계속 이렇게 타이트한데 수요만 미친 듯이 폭증하다 보니까 거의 몇 년째 은이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.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도 이제 금거래소들의 재고들이 좀 나름 넉넉했어서 그게 가격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 최저치를 찍었고요. 런던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은이 부족해서 뉴욕에서 비행기로 막 실어다 날리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. 즉 이제 진짜로 공급 대란이 그 가격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쇼티지의 그런 잠재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은은 금이 오를 때 원래 더 많이 올라서 매력적이기도 한데 수요도 폭발하고 공급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금보다 은이 훨씬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조금 더 이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은을 구매하는 게 더 나을까요?
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한 눈 딱 감고 4년 뒤에 눈 떴다 하면은 어떤 자산이 가장 빛났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뭐 주식도 부동산도 모든 걸 다 깔아놓고 봤을 때 은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은이 메리트가 있는데, 문제는 뭐냐면 은이 첫 번째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 심리를 되게 막 들었다 놨다 해요. 최근에는 오를 땐 막 8% 오르고 떨어질 땐 막 11%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지가 않다. 그러니까 4, 5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, 장기 투자해야 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아마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고, 두 번째는 이렇게 오를 때 또 떨어질 때 변동성이 크기도 하지만 이제 때때로는 너무 지지부진한 그런 막 횡보기나 그 다음에 조정기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자산이에요. 제가 7년차 금 투자자라고 했잖아요. 은과 금을 7년 동안 투자해 오면서 은 투자자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. 저 처음 투자할 때 60만 원대였어요. 근데 그게 지금 벌써 500만 원이 됐거든요. 그러면 저 처음 투자했을 때 구독자도 거의 한 뭐 10,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그 10,000명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어야 되는데,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사람 막 꼽아봐야 한 50명도 안 될 거예요. 그 정도로 사실 투자하기가 어렵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은을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보다 금을 한 내 자산의 10% 정도를 좀 안전하게 담아두시고, 금과 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들면 그때 은을 조금씩 늘려서 초반부터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이렇게 가격이 변동해도 뭐 냅두면 오르겠지 뭐, 약간 요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만큼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사람마다 시기마다 좋은 방법이 다 달라져요. 그래서 이게 한 방에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,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기준,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금 실물, 그냥 막 골드바 같은 걸 사시거나 혹은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. ETF 투자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 KRX와 실물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.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동나는 게 실물이에요. 그래서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, 이게 심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 10월 그리고 작년 2월에 20%까지 치솟아요. 근데 지금은 이게 보통 한 1, 2%가 정상범주거든요. 지금 딱 이 정상범주 안에 있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내가 만약에 실물을 샀어요. 골드바를. 혹은 KRX 금시장으로 투자했어요. 그러면 금 가격이 나중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금 가격은 막 20% 30% 올랐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막 20%가 더 치솟아요. 그러면 이제 ETF 투자하는 사람들은 20, 30% 수익 나는 거지만 우리는 50% 60%가 수익이 날 정도로,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기에 금 투자를 했어도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얻게 되는 수익이 꽤나 크게 차이가 난다. 그래서 지금은 KRX 금시장이나 실물 골드바 같은 거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투자로 볼 때 효율적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실 단기적으로는 금을 샀다 팔았다 하는 자산은 아니에요. 뭐 이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거든요. 금을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꾸준히 그냥 영원히 가져가는 자산이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시점이 되면 금을 팔아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이제 화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, 그러면 금 가격이 막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. 마이너스 70%가 떨어져요.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금을 팔아야 되는데, 그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냐? 그거는 생각보다는 단순해요.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, 일단 첫 번째로 아직 매도 시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.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은 올라가야 우리가 그때부터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볼 때,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동당 최소 350만 원 정도는 넘어가야 돼요. 그리고 미국 시세로 기준으로 보면 1온스당 2만 불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. 과거 역사에도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아요. 주식은 역사 한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. 금은 5,000년이 돼요. 그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이 폭등했던 그런 역사들을 되짚어보면 결국에 뭐였냐면, 화폐 시스템이 문제니까 이게 다시 세워지면서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, 그것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.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건 화폐가 다시 금이랑 교환할 수 있을 만큼 이 금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야, 그래야 화폐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요.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되게 깊고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,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같이 매도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금이 보통은 과열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. 왜냐면 이제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되게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에요. 지금처럼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변동성이 막 커져요. 그러면 분명히 과열되는 지점들이 나타나거든요. 단기적으로도. 그때 조금 이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RSI라고 하는 지표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.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지난 14일 동안의 변동성을 측정해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과열됐냐 혹은 지금 좀 너무 공포에 떨고 있냐를 숫자로 알 수 있는 일종의 보조 지표예요. 요즘 같은 때 변동성이 심할 때는 70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꽤 자주 나타나요. 그러면 그때를 이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단기적인 고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내가 어차피 금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RSI 지표가 70 이상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이제 좋은 타이밍에 매도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금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정해져 있기는 해요. 이제 이런 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데 내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내 포트폴리오, 내 전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거든요. 옛날에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25%, 뭐 주식 25%, 채권 25%, 현금 25% 이런 식으로 보유해라라는 그런 이제 막 어떤 그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백테스트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실제로 그 전략을 입혀봤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다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진짜 좋은 전략들은 대부분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뭐 경제위기가 와도 수익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그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주거든요. 전략들을 대부분 보면 금이 한 10% 정도를 보통 보유를 해요. 대부분 한 7.5%에서 15% 정도 사이인데 제가 백테스트 해봤을 때도 다양한 전략을 해봤지만 금을 10% 정도 담고 있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면서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. 우리가 일단 금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% 정도 담아 놓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%는 일단 담아놓고 생각하자. 저 같은 경우에는 TMI지만 저는 제 모든 자산이 다 금이에요. 현금도 거의 생활비 빼고는 전부 금과 은에 투자할 정도로 전 그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. 10%에서 확신이 들에 따라 뭐 정말 극단적인 확신이라고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예를 들면 실물 투자한다 그러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. ETF나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, 금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%를 내야 돼요.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KRX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 투자 매수하고 매도할 때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KRX로 투자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실물을 살 때도 물론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부가세 내고 사야 되지만 이제 금도 개인 간 거래를 하는 시장들이 되게 커요. 그래서 이제 개인 간 뭐 중고마켓에서 이제 금을 개인끼리 거래하는 일도 많은데 이럴 땐 부가세도 절세할 수 있고, 보통 금거래소들은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. 근데 개인끼리 거래하는데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. 다만 개인 간 거래는 뭐 작물이나 가짜금, 뭐 그런 이제 사기, 절도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즘은 이런 거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저희 회사도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차피 우리가 자녀들한테 증여를 미리미리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.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2천만 원 증여하라는 얘기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 자녀가 2천만 원 받은 걸 나중에 뭐 이제 대학 갈 때 대학교 등록금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뭐 나중에 결혼할 때 뭐 이제 쓸 그런 돈인데, 그 돈들이 20년, 30년 동안 화폐 가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. 옛날의 10원과 지금의 10원의 가치가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것처럼 지금의 2천만 원이라는 가치는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2천만 원에 대한 가치랑 완전히 다를 거다. 특히 지금처럼 유독 화폐 가치가 빠르고 무섭게 떨어질 때는 현금보다는 금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. 근데 의외로 금은 그 정도까지 어려운 자산은 아니에요.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거든요. 근데 쉽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쉬워요. 근데 한 5년 두고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과연 지금 1,000만 원의 가치가 5년 뒤에 1,000만 원과 같을까? 얼마나 가치가 떨어질까? 야, 감도 안 온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꿔 말하면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금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기보다는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얼마나 리스크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금 투자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뭐 어디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이 떨어진다, 경제 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오른다,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안 맞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저는 금 투자의 바이블 같은 책을 하나 꼭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. 만약에 나 금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다, 근데 아직도 조금 뭔가 불안함이 있다, 그래도 지금 고점 아닐까? 아니면 지금 나 금을 사놓긴 했는데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?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